안녕하세요. 하이퍼클로바의 조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대화 모델링팀 인수교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하이퍼클로바를 조율하여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로 만들 수 있는지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제 문제로 하이퍼클로바를 공룡에 대한 전문가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피커 환경에 적합하도록 간결하고 전문적인 대답을 하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존댓말로 대답하는 것. 세 번째로는 공룡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고 그 외 주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롤플레잉을 적용하여 간결하고 전문적인 대답을 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롤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어린이 1와 어린이 2의 대화일 경우 가장 전문적이지 않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 클로바와 세 번째 학생 교수님은 동일한 내용이긴 하지만 빨간색 어미 부분을 보시면 존댓말 사용 유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은 학생에게 반말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모델이 인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학습된 생성 모델이 롤에 맞는 응답을 할 능력이 있고 추가로 모델이 인지하기에 클로바가 교수님만큼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존재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실험에서는 사용자 클로바로 고정하였습니다. 사용자가 반말을 할 경우에는 클로바도 반말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500만 년 전까지 입력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다음에 생성될 토큰의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고 그중 확률값이 높은 4개를 나열했습니다. 보시면 현재 문제화되는 야가 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입니다, 띄어쓰기, 에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후보 중에 입니다, 에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존댓말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등 반말과 2등 존댓말의 확률 차이가 4%로 굉장히 작습니다. 초록색 부분과 같이 클로바는 AI 스피커이다 라는 아이덴티티 정보와 함께 현재 사용자와 클로바는 대화 중이다 라는 상황 정보를 추가하자 클로바가 존댓말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률적인 면에서도 이전에 혼란스러워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는 입니다, 에어 순으로 모델이 존댓말을 써야 한다는 상황으로 확실하게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상황에 대한 설명문을 추가함으로써 존댓말을 하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공룡 주제에 대해서만 대답하도록 만들기 위해 초록색과 같이 클로바는 공룡 전문가이고 공룡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라고 지시문을 추가했는데요. 사용자가 내일 날씨는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공룡과 관련 없는 질문임에도 내일 날씨는 맑겠습니다 라고 클로바가 잘못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클로바 응답의 첫 번째 토큰에 대한 확률값을 분석해보면 저희가 원하는 토큰인 공룡은 16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시문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는 했지만 아직은 모델이 본인이 어떻게 생성해야 하는지 확실하게는 모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초록색과 같이 예시 하나, 즉 원샷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아이유 몇 살이야? 라는 질문은 공룡과 관련 없는 질문이니 답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응답해야 한다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 결과 내일 날씨는 어때? 란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잘 응답하지만 중생대는 언제였지? 라는 공룡 주제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없다고 잘못 응답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만 주다 보니 무조건 답변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하면 되는 태스크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시를 하나 더 추가하여 공룡과 관련 없는 예시 하나, 공룡과 관련 있는 예시 하나, 총 2개의 예시로 구성한 경우에도 오답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희망적인 것은 이전에는 16등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에는 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아직 16%의 낮은 확률입니다. 지시문과 예시 2개만 보고서 모델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태스크인 것 같네요. 예시의 개수를 늘려가며 실험을 진행을 했고 8개가 되자 드디어 올바르게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델의 특정 태스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시문과 적절한 숫자의 예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공룡과 관련된 질문을 T, 관련 없는 질문을 F라고 지칭할 때 현재 예시는 F와 T가 번갈아서 4번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예시들을 다른 순서로 배치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가로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4종류의 예시 배열별로 클로바 응답의 첫 번째 토큰의 확률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직전에 봤던 1번 케이스에서는 정답 F가 나올 확률이 51%로 굉장히 근소하게 정답을 맞췄고, 이번은 FT 순서가 아니라 TF 순으로 배열한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는 85%까지 정답 확률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최근성 편향 혹은 리센스 바이어스라고 부르는데요. 근접한 예시의 레이블에 대해 영향을 많이 받는 편향을 의미합니다. 정답이 F이기 때문에 근접 예시가 F인 2번이 1번보다 확률이 높습니다. 더 극단적인 예제로 3번처럼 연속 T 다음 연속 F를 배열하면 최근성 편향에 의해 정답 F의 확률이 97%까지 높아지고요. 반대의 4번에 대해서는 정답이 나올 확률이 탑2 안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편향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 있고, 논문에서는 크게 3가지의 편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성 편향에 이어 두 번째 다수 레이블 편향은 예시에 사용된 다수 레이블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스토그램의 빨간색 네모를 보시면 피의 개수가 4개에서 1개로 점차 줄어듦에 따라 다음에 P가 생성될 확률도 같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용 토큰 편향은 학술 시에 자주 사용된 토큰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편향에 대해서는 다음 실험 결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풀었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도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를 2개의 세부 문제로 나눠서 초록색과 표시된 것과 같이 공룡과 관련된 주제인가요? 라고 물어서 분류 결과를 생성하는 문제와 클로바의 응답을 생성하는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4개의 예시를 주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신나는 노래 틀어줘 란 질문에 대해 예 라고 잘못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성 편향을 고려하면 가장 근처의 예시가 F였기 때문에 정답인 F, 즉 아니오가 생성될 확률이 높아지는 편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류 결과를 T로 잘못 생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용 토큰 편향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초록색으로 음영 표시된 것과 같이 사용자가 아무 말도 안 했을 때, 정확히는 띄어쓰기만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공룡과 관련된 주제인가요? 라는 질문에 어떤 토큰이 다음에 생성될 확률이 높은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가 생성될 확률이 아니오보다 약 6.8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정 토큰이 학습 시에 얼마나 많이 사용됐는지에 따라 기본적으로 모델이 특정 토큰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큰을 바꿔서 OX로 비교했을 경우에는 확률 차이가 약 5.6배로 얘 아니오보다 적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OX쌍으로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OX로 바꿔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62%의 확률로 X를 생성하여 정답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범용 토큰 편향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 편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토큰을 사용하는 것이 특정 문제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예제 문제는 지리정교화입니다. 지리정교화는 대화 컨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사용자 질문인 그럼 나이는를 정교화하여 아이유 나이 알려줘로 변화하는 것처럼 생략보건, 상업참조 및 오타 교정을 모두 아우르는 태스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성능이 높았던 프롬프트를 보여드리면 사용자, 클로바의 히스토리 대화상과 사용자의 마지막 질문을 이어붙인 뒤 대쉬 2개로 구분자를 주고 사용자의 최종 의도로 정교화 지리를 생성하도록 했을 때 가장 성능이 높았습니다. 추가로 예시를 7개 이상 제공했을 때 더 이상 성능이 향상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최적의 프롬프트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설명문과 앵커 토큰을 손수 바꾸는 작업을 반복해야 했고 일정 성능 이상에서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처럼 토큰을 일일이 바꿔가며 탐색하는 방식은 토큰 임베딩이 존재하는 이상 공간에서의 탐색이기 때문인데요. 똑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연속 공간에서의 탐색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이 있습니다. P-튜닝 방법론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프롬프트 인코더라는 추가적인 레이어를 만들고 이 인코더를 백 프로파게이션으로 학습함으로써 연속 공간에서의 탐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프롬프트 인코더 학습 과정 중에 LM 모델의 파라미터는 고정하여 빅 LM 모델이 잘 알고 있는 언어에 대한 이해는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P-튜닝 방법을 지리정교화 태스크에도 적용해 보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P1부터 P10을 프롬프트 상단에 배치하여 태스크에 대한 설명문이 학습되기를 기대하고 P11부터 P15를 앵커 토큰 앞 뒤로 배치하여
태스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도록 하였습니다. 토큰으로 표현하자면 요약된 사용자의 최종 의도처럼 어떠한 사용자의 어떤 의도가 잘 학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적용 결과 13빌리언 모델 기준으로 기존 대비 50%의 성능 향상을 보였고 39빌리언 모델 기준으로는 10%의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로는 39빌리언 모델의 성능이 더 높았습니다. 파라미터 수에 따른 프롬프트 튜닝의 효과를 비교한 논문도 있는데요. 참고로 P-튜닝은 프롬프트 인코더를 학습했지만 프롬프트 튜닝은 인베딩 벡터 자체를 학습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대비 프롬프트 튜닝의 성능이 높고 10빌리언 기준으로 파인 튜닝과 프롬프트 튜닝의 성능이 동일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하이퍼클로바를 조율하기 위해 이상 공간과 연속 공간에서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상 공간에서는 적절한 설명문과 적절한 수의 예시의 중요성, 그리고 편향에 대해 살펴보고 연속 공간에서는 P-튜닝을 이용한 엔지니어링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프롬프트 튜닝 고도화 등 하이퍼클로바를 잘 조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산출물에 대한 서비스 적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